이제 전력계통공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송배전공학을 끝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력계통공학적인 부분들도 좀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많이 송배전공학에서 배우셨던 부분을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개념적인 부분을 오늘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이제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계통공학을. 그래서 그 계통공학적인 부분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뭐 문제하고 연구반에 있는 문제하고 같이 그 설명을 드린다든가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이제 이해시키게끔 그렇게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력계통의 개요에 대한 목차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목차 부분이 이와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전력계통의 개요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첫 번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전력계통의 개요, 그리고 뭐 전력계통의 기본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발전설비, 수송설비, 운영설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한 10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 그려주는 부분들 나오고요. 전력계통의 발달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분은 없고요. 뭐 전력계통의 재문제 앞으로 방향,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10점짜리로 나올 수는 있는데, 1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력계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정독을 하셔야 되면 됩니다. 전력계통의 특질이 뭐냐? 뭐 시생계정해가지고 시스템이 대규모성이고, 뭐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이 일어나든가, 계통 특성이 다양하다든가, 뭐 중요 시생계정에서 중요이 뭐였더라? 저도 이제 키워드로는 외우고 있는데, 막상 하다 보면 이제 혼돈이 돼가지고 중단 없는 공급의 중요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질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10점짜리로. 아니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10점짜리 문제로 만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PQ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뭐, QV 컨트롤이나 PF 컨트롤 같은 거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는 걸 간단하게 한 줄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력계통의 표현과 기초방정식. 동기발전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변압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송전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부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단위법 있죠. 이건 고장전류 계산을 하기 위해서 I는 R분의 V에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부분들을 이제 퍼센테이로 계산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전력계통의 기초 방정식은 I는 R분의 V에서 R 값이 병렬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계산하기 힘드니까 R 값의 역수인 어드민턴스로 계산하면 I는 YV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 방정식을 설계한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 어드민턴스, 상호 어드민턴스를 이용한 모선 방정식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모선이 뭔지, 그 다음에 브랜치가 뭔지, 마디가 뭔지, 절점이 뭔지, 이런 것들은 용어들은 3장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장에서 내용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어드민턴스 행렬이라는 거는 I는 YV라는 부분을 2바이도 있고 3바이 3도 있을 거 아닙니까? I1이 있고 I2가 있다. 사단자성 요소 같은 것도 어떻게 되어 있었죠? 저희가 이렇게 A, B, C, D를 넣었죠? 해가지고 여기 뭐 그 ES, ER 나왔죠? 이게 사단자 정수 아닙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드민턴스 형수가 I는 YV라면서요. YV에서 Y가 뭐라고요? 전달 임피던스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어드민턴스가 되겠죠. 왜? 전달 임피던스를 계산하기 힘드니까 어드민턴스를 계산하면 더해주니까. 그래서 그 Y버스 행렬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모선이라는 거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변압기가 연결되어 있고 케이블도 연결되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그림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뭐가 있죠? 송전선로는 1대1로 갑니다. 근데 변압기를 통하게 되면 뭔가 권수비가 바뀌어지죠. 전압이 바뀌어지죠. 그건 뭐냐? 전압이 여기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바뀌어진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뭐냐? 전달 임피던스도 바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이제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 취급해서 1대1로 바뀌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보면 1대 N으로 바뀌어지죠. 뭐 1대 1.1로 바뀌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변압기의 권수비가 여기가 1이었는데 여기 1.1로 바뀌었더라. 그러면은 뭔가 바뀌어지면서 그 2차 측의 전류값도 틀려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거를 이제 기준의 건선비 변압기로 취급을 해가지고 요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원래 1대1이었는데 얘가 1대 1.1로 변화가 됐다든가 하면은 이런 것들을 수정하면서 요 안에서 뭘 수정을 해야 되느냐. 뭐 n에 n-1을 뭐 곱한다든가 더해준다든가 빼거나 하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런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장 부분 X 해놨죠?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선이 뭐고 지로가 뭔지 이런 것들 관연도 문제 나왔던 것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마디가 몇 개고 절점이 몇 개고 뭐 이런 것들 계산해라 이런 정도의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 관연도 문제만 보시고 이 부분 넘어갑니다. 4장 전력주류. 전력주류 계산이 뭐냐?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해전력과 무해전력의 흐름이라고 되죠. 그럼 전력 조류 계산도 정식화를 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방정식이 아까 I는 YV 같은 그런 방정식을 쓰는 겁니다. 방정식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어드민턴스 행렬을 계산합니다. I는 YV라는 거. 전력 방정식은 I는 YV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다 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직각좌표로 응용을 한다든가 극좌표로 응용을 하면서 조금씩 내용이 바뀌어지겠죠. 바뀌어지면서 이제 나온 것들이 뭐냐? 가우스 자이델이라든가 뉴턴 라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패스트 디카플드법이라든가 직류조류 계산법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선형이라든가 비선형이라든가 계산하는 방식들이 틀려지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조류 계산의 기지량이라든가 미지량, 운전 조건을 설정할 때는 부하모선이 뭐가 있었죠? 세 가지가? 첫 번째? 예.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이 모선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발전기 모선이 있는데 기준 모선이 하나 있었던 얘기죠. 기준 모선이 있고 발전기 모선이 있고 부하 모선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지량과 미지량을 이게 바로 운전 조건의 설정입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가우스 자이델은 뭐고 뉴턴 라슨법은 뭐다? 정의가 돼 있었죠. 선형 방정식이다. 아니면 비선형 방정식이다. 뉴턴 라슨법 같은 경우는 비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가우스 자이델 같은 경우는 선형 방정식을 푸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 내용들이 뭔지 요약을 해줍니다. 패스트 디카플드법의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직류조류 계산법이 뭔지 이런 것들도 시험으로 나왔었거든요. 앞에 것들은 전부 다 교류 방법입니다. 직류조류 계산법은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직류조류 계산법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전력계통공학을 가서 보시면 조류 계산 반드시 나옵니다. PF 컨트롤 반드시 나오고요. QV 컨트롤 반드시 나옵니다. 안정도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오는 게 전력계통의 경제운영.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런 순서적으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4장, 그 다음에 5장, 7장, 그 다음에 8장 이렇게 나오고요. 9장. 8장은 이제 고장조류 계산 부분이고 9장은 안정도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빈도가 떨어지는 게 이제 6장의 이제 경제운영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부분에서 EMS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1장 부분에서를 제외한 1장하고 2장, 3장 부분이 좀 빈도가 좀 떨어지고 나머지 장은 빈도가 다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송배전공학에서 6장, 7장, 8장, 9장, 10장 반드시 나온다고 설명드렸죠. 얘들도 그런 빈도로 전력계통공학에서는 4장, 5장, 7장, 8장, 9장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 빈도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반드시 봐두셔야 되고 전력조류 계산은 딱 25점짜리로 나옵니다. 무조건. 10점짜리로 나온다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 아까처럼 전력조류 계산의 운전 조건에 대한 기지량과 미지량을 설명하시오. 이런 정도. 전력조류 계산이 뭔지. 전력조류 계산이 25점짜리로 나오면은 이제 정식화하고 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조류 계산 방법들도 비교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25점짜리로 나오니까. 이 페이지는 25점짜리로 다 써주시면 됩니다. 주파수 유효전력, PF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AFC가 나오죠. PF 컨트롤에서. 그 AFC하고 ELD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AFC하고 ELD를 같이 합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AGC가 나오죠. 이런 것들도 헷갈립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AGC 쪽은. AGC 쪽은
7장 쪽에 나오나요? 7장 쪽에 가서 보시면은 뒤에 있는 게 AGC 쪽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AFC가 뭔지, ELD가 뭔지, AFC라는 건 자동 주파수 제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제 외워주시게 됩니다. 왜 주파수 제어가 필요한지. 수용가 측에서 필요한 부분하고 전력계통 운영자 측에서 필요한 부분 있죠. 수용가 측에서는 60Hz가 제대로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1장에서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지게 되면, 전격보다 틀려지게 되면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틀려지면 품질하고 문제가 됩니다. 왜? 1초에 60번이 들어와야 되는 1초에 5번이 들어오면 주파수에 따라서 속도가 틀려지거든요. 회전 속도가. 그럼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안정도 쪽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왜냐면 계통이 동기화 운전에 대해서 60Hz 운전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 60Hz가 흔들리면 전력계통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전원을 공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력계통의 운영자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 주파수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자. 제어계, 전선계, 조종용 발전소, 전력계통 해가지고 재전조전으로 외워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단주기, 장주기, 미소주기별로 해가지고 제어를 하는 바로 AFC, 그 다음에 ELD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아니면 부하의 자기 제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된다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기에 대한 주파수 특성, 여기 보시면 주파수 변동이 단주기, 장주기, 미소주기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전력계통의 주파수 특성은 아까처럼 그 미소주기나 단주기냐, 단주기자 그때 어떤 부분이 응동해야 될 게 다 틀릴 겁니다. 미소주기 때는 조그만 주기니까 그때는 발전기가 자체적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발전기의 자기 부하성에 의해서 흡수를 하는데 그 외, 그 자기 부하성에서 흡수를 할 때 전력과 주파수에 대한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정특성은 가만히 있는 거죠. 동특성은 움직이는 거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뭔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제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전량이 좀 더 늘어난다. 단주기나 장주기가 되면 그때는 뭔가 가버너가 문을 열어가지고 발전량을 더 늘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자동 주파수 제어에서 10분 미만, 2, 3분에서 10분 미만 또는 2, 30분에 관련된 장주기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장주기 부분은 계통 측면에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EMS 계열에서 가는 ELD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소주기 부분에서는 발전기 자기 제어성이라면 단주기에서는 여기 있는 그 계통 특성에 의해서 제어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수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의 계통 특성 요수가 퍼센트 메가와트 퍼 0.1Hz라는 수식에 의해서 단위들을 세 가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전달함수에서 변화가 된다라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주파수 제어가 어떻게 되고 제어 분담을 어떻게 되고 제어 방식을 어떻게 하는 거고 바로 주파수 제어하고 경제 부하 배분 간의 협조 부분이 ELD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딱 이거죠. 여기 딱 수식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거 뭐였죠? 부, 조, 자, 경. 이걸 외우는 겁니다. 부하의 자기 제어성, 조속기 제어, 자동 주파수 제어, 경제 부하 배분. 여기가 미소주기, 단주기, 장주기.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수초, 10초 정도 돼 있죠. 얘가 2, 3분, 얘가 10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건 부하의 자기성. 아까처럼 아주 미소한 부분에서는 부하가 스스로, 악셀레터 밟고 있다가 악셀레터 뜨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우웅하면서 좀 움직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하게 움직이겠죠. 처음에 약간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럼 조속기 제어. 가버너 풀이라고 돼 있죠. 가버너가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동 주파수 제어. 그 다음에 악셀레터를 밟든 뭘 하든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부하 배분. 자동 주파수는 한 대인데 경제부하 배분이 되면 여러 대가 되는 거죠. 계통적인 측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경제부하 배분이라는 건 뭐죠? 아까 전 전기요금에 관련된 화력발전소의 그 경제운영 그 부분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대, A라는 발전기, B라는 발전기, C라는 발전기를 적절하게 넣고 빼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0만, 300만, 200만, 100만 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바로 이제 경제 부하 배분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수급을 어떻게 할 건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20분 단위로 어떻게 움직일 걸 아니까 경보를 내주면서 이 경제 부하 배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끄라 이거죠. 부하를 끄거나 아니면 발전기를 더 늘리거나 하는 부분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아주 조그만 부분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제어를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화력발전소의 연료비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울열이라는 게 나오죠. 칼로리라는 게 나오죠. 1kcal가 얼마냐. 예? 860kcal를 이제 시간의 단위로 해가지고 주울열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열을 발생했을 때 860kcal라는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화력발전소를 열을 떼게 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변환을 해서 쓰겠냐. 효율이 나오겠죠. 그 효율들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송전선실을 무시할 경우하고 고려했을 때 이런 그 경제부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송전선실을 고려하게 되면 손실을 고려해줘야지만 됩니다. 손실을 고려한다면 뭔가 페널티를 매긴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제 페널티를 고려한다는 얘기고, 송전선실을 무시하실 경우는 라그랑지의 미정계수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변수를 통해서 미분을 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통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어떤 변수들을 계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화력 계통은 무시를 하십시오. 나중에 저수지기에는. 이 부분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계산하려면 어렵습니다. 25점짜리 쓰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력발전소만 보시면 됩니다. 왜? 화력발전소에서 손실을 고려하고 거기다 또 수력의 낙차 변동까지 또 고려를 또 해줘야 되다 보니까 막 복잡해지는 얘기입니다. 전압 무효 전략, 큐브 컨트롤. 큐브 컨트롤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무효 전력을 제어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변전소에서 무효 전력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었죠. 무효 전력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죠? 전압을 제어한다는 얘기죠. 전압을 제어하는 부분은 1장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전압이 전격 전압이 안 되면 형광등 같은 거 수명이 전압이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 수명이 반으로 줄어든다고요. 45%로. 전압이 떨어지면은 수명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밝기가 줄어들겠죠. 그런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조명에서. 컴퓨터나 전자기기 같은 경우 전압이 떨어지면 꺼져버리겠죠. 전동기 같은 경우 전압이 떨어져도 돕니다. 돌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어떤 그 과열이 되거나 전압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하가 많이 흐르겠죠. 부하 전류는 거꾸로 이제 부하의 형태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러면 과열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의 저하가 심하거나 높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무효전력의 기본 특성, 이제 QV 컨트롤 해가지고 예제 7-3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단골로 나옵니다. 10점짜리 내지 25점짜리. 예제를 푸는 것들은 10점짜리, 아니면 이걸 증명하는 문제는 20점짜리를 해가지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 삼각함수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직각좌표도 집어넣고. 그래서 이것들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25점짜리로 문제로 나옵니다. 대략 한 2페이지 정도 넘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예제 7-3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삼각함수로만 이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10점짜리를 계산할 때 쓰시면 되고요. 무효전력의 공급원이 어떻게 되냐? 바로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무효전력의 공급원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바로 조상설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상설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 무효전력의 공급원이 발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전동기라든가 동기조상기라든가 OLTC라든가 불로리역서라든가 콘덴서라든가 SVC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발생원하고 소비원으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 발전기나 동기조상기들이 되겠죠. 소비원 같은 경우 리액터 같은 경우는 소비를 하죠. 다시 뭐 L과 C에 대한 조합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용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게 바로 AQC라고 나와 있습니다. AQC. 그 AGC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그때는 AQC 쪽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QV 컨트롤에서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개별 제어하는 건 하나만 제어하는 거고요. 협조 제어는 개별 제어 플러스 발전소를 제어하는 거고, 그 다음 종합 제어는 그거를 각각의 변전소를 제어하는 거. 아까처럼 그러니까 하나 제어하느냐, 2개 제어하느냐, 전체적인 거 제어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VQC라는 종합 제어 방식에서는 ELD 플러스 AVR, AQR 뭐 이렇게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발전소, 변전소 간의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제어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장 해석에서는, 고장 전류 부분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상 단락 전류 계산을 했죠. 대칭 잡표법 계산을 했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퍼센트 임피던스법, 그 다음에, PU법,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이제 병행 위해선이라는 부분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고대 발전을 해서 고장 조건에서 기질량과 미질량을 이용해서 대칭 잡표법을 이용해서 발전기 기본식을 이용해가지고 마지막에 모르는 전압전류 값을 계산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병행 위해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법이 이상회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회로 이론이 한 10년 전쯤에도 나왔습니다. 25점짜리로. 이것도 이제 빈도수는 좀 줄어듭니다. 전력 원선도처럼.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고요. 왜냐면 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한전에서나 병행 위해선을 쓰지 수용가에서는 병행 위해선 별로 쓰지 않다 보니까 단락전류 계산, 삼상 단락이라든가 일선 지락이라든가 성간 단락 이런 것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나왔고 이상회론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 한 번꼴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년 전에 나왔으니까 전력원선도도 지금 한 4, 5년 정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이상회론 같은 것도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나왔을 때 나올 주기는 됐기 때문에 계통의 보호 개전 방식의 구성, 역할, 기능, 구비조건 10점짜리로 나온다고 그랬죠? 키워드가 뭐였죠? 5글자? 선과 후 적용, 예? 선택 차단이 가능할 것, 과부하 차단이 가능할 것, 뭐 후비보고가 가능할 것, 뭐 그 다음에 경제적일 것, 그 다음에 조가 뭐였죠? 예? 예? 조정이 가능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래서 여러분들 키워드가 일단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답안지 못 쓴다고요. 문제 나오면 키워드, 문제 키워드 이런 식으로 자꾸 훈련을 해주셔야지만 시험장 갔을 때 이제 56일인데 7, 8에 56 이제 8주입니다. 오늘 빼면은 이제 7주인데 7주에서 이제 또 한 주를 빼줘야지만 됩니다. 왜? 그 첫째 날을 빼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남은 횟수는 이제 6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6주 안에 이제 그 고장 계산하고 이제 발전기 쪽하고 이제 전력계통하고 발전기 쪽하고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책을 보면서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패턴을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연구반에 있는 내용 중에서 기본서에 있는 순서대로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연구반에는 이런 그 기본서에 있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넘어가야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보호개전 방식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송전선 보호 방식, 모선 보호, 그 다음에 발전기 보호, 그 다음에 기타 보호 방식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안정도 부분도 송배전공학에서는 위상각 안정도에서 배웠다고 하면 여기는 마지막에 전압의 안정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 이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안정도가 뭐냐? 뭐 계통이 뭐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뭐 정도를 뭐 안정도라고 얘기한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는데 안정도의 분류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분류를 하죠?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로 나눠진데 위상각 안정도는 미소 신호 안정도. 그게 바로 이제 정태가 되겠죠.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위상각 안정도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전압 안정도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정태 안정도, 그 다음에 동태는 이제 고려하지 않죠. AVR이나 PSS 효과를 고려한 것들은 다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고유 정태, 동적 정태 안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동태 안정도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과도 안정도 해석한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었죠? 과도 안정도 해석법.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이 이제 시험법으로 나오다 보니까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을 비교하는 부분을 25점짜리를 물어보더라. 아니면 안정도에 대한 그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여기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정도 부분. 전력주류 계산 하나만 물어봅니다. 그 안에 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고장전류나 안정도 쪽에 보면 유형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등면접법만 물어보기도 합니다. 단단법만 이번에 25점짜리를 물어봤죠. 근데 통상적으로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을 비교하는 거 그게 25점짜리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안정도 향상 대책만 25점짜리로 물어봅니다.
그럼 안정도라는 뭐고 그 안정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그걸 향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정도 향상의 키워드가 뭐였죠? 첫 번째 네 글자 리전 있기, 리액턴스를 줄여주고 전압을 올려주고 입출력 변동을 줄여주고 기타 방식이 있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리액턴스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의 키워드가 뭐였죠? 단단복 직기에 단락비를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단단복 복도체를 사용한다든가 직렬 리액턴스를 연결한다든가 뭐 기계의 임피던스를 저감한다든가 회선수를 절감한다든가 임피던스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전압을 올려주기 위한 부분 뭐가 있었죠? 키워드가 세 글자 승속중 승합을 한다든가 소공여자 방식을 쓴다든가 중간 조사 방식을 쓴다든가 그 다음에 입출력 변동을 바꿔주기 위한 부분이 뭐가 있었죠? 키워드로 TCBR이라든가 에바 이번에 뭐 누구였죠? 브링크인가? 여자의 미스다에 있던 저기도 그냥 출국을 했다고 그러던데.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바, 너 그때 그 에바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에바 뭐 몇 명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지금 뭐 에너지 함수법 나옵니다. 에너지 함수법 같은 전기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하고 이렇게 비교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10점짜리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도 향상 대책은 25점짜리로 나오기 때문에, 안정도 향상 대책은 한 3년 주기로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안정도는. 2, 3년에 한 번씩. 그때 이제 안정도가 이게 나왔다 그러면 등면접비율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에 안정도 향상 대책이 나온다든가. 안정도가 저번에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을 비교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정도 향상 대책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면 안정도를 분류를 한다든가. 왜냐면 여러분들 챕터 중에 송배전공학이 14장입니다. 그리고 전력계통공학이 10장입니다. 그럼 24개 중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31개 문제가 나온다면서요. 31개 중에 그럼 챕터당 1개씩이 나와야 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안정도 같은 건 이쪽에도 챕터가 하나 있고 이쪽에도 챕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2개 챕터가 있으니까 반드시 안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이번 시험에 안 나오면 그 다음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교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저번에 등면접법하고 단답법이 나왔으면 이번에 안정도 향상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니면 안정도에 대한 정의를 물어본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아니면 전압 안정도. 전압 안정도에 대한 부분에서 PV 곡선에 대한 것들을 물어본다는 얘기죠. QV하고 PV를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또 봐주시면 되고요.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영. 이 부분은 EMS 부분을 보는 겁니다. EMS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조금 내용은 어렵습니다. 그냥 각각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보시면 EMS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서 기계 발급 안전해가지고 기본 기능, 계획 및 운영 기능, 발전 제어 기능, 급전원 훈련 모의 기능, 안전 제어 기능, 자료 취득 기능, 자료 연계 기능, 원방 감시 기능, 뭐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계속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용들까지 해서 표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자동화를 하고 그다음에 신뢰도를 확보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공급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지. 근데 주는 여기에 대한 내용은 EMS다. 전력 수요 상정하고 유통설비 계획하고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자동화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10-6의 EMS 부분이 주 내용이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 키워드 정도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들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은 전력계통의 개요.